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얼마 전에 찍은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원본에도 좀 손상이 생기고 해서 오늘 이렇게 새로 찍게 됐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제가 한 2주 동안 의도치 않게 제 얼굴이 안 나오는 영상을 계속 올렸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조회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얼굴이 안 나오는 영상을 찍습니다. 자, 오늘의 드릴 이야기는요. GPS를 통한 달리기 계측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왜 똑같은 달리기에서 앱을 두 개를 쓰거나 혹은 다른 기기를 썼을 때 이 데이터의 계측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신뢰해야 되는지, 그리고 좀 더 정확한 계측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잡다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경고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데 아주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좀 긴 이야기가 될 거고요. 보통 유튜버 분들이 영상을 좀 짧게 만들죠. 사실은 10분 내외로 영상을 만드는 게 정말 실력이 좋은 유튜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뭐 그 정도 실력은 없는 사람이고 또 내용을 빼먹는 게 조금 싫어요. 저는 좀 길게 찍겠습니다. 이 영상이 굉장히 이제 뭐 흥미롭게 볼 만한 영상은 아니겠지만 가끔은 이렇게 좀 내용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영상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는 이런 영상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얘기 드릴 GPS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GPS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개념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위성 항법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GPS라고 알고 있는 거, 이거는 위성을 이용해서 현재 위치 좌표를 알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GPS는 이게 약자인데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예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대중적인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GPS는 미국이 운영하는 위성 항법 시스템입니다. 특히 미군 쪽에서 이거 갖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GPS라 부르는 건 맞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GNSS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셀룰라이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는 거죠. 좀 줄여서 한국말로 바꾸자면. 그런데 보통 GNSS라 부르진 않죠. 왜냐하면 이거를 가장 오랫동안 서비스했고 또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GPS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GPS라고 부르고요.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게 사실 편합니다. 용어 가지고 태클을 걸면 정말 끝도 없어요. 달리기도 보면 용어가 많은데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콩그리시다 어쩌다 이렇게 좀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다 쓰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면 그냥 뭐 관용어처럼 써지게 되는 거니까 오늘은 GNSS가 아니라 GPS라고 저는 오늘 그냥 얘기를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PS가 이제 어떻게 위치를 찾는지에 대해서 GPS를 이용해서 어떻게 위치를 찾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GPS를 통한 위치 측정의 원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삼각 측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삼각 측량. 자, 이 삼각 측량은요, 좌표를 알고 있는 두 개의 점과 새로운 점이 있을 때, 만약에 여기 A라는 곳이 있고, 좌표를 알아요. 그리고 여기 B라는 곳이 있습니다. 좌표를 알아요. 그러면 새로운 좌표를 모르는 C점이 있을 때요. 자, 이거를 세 개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자, 이 거리, 여기 각도를 알게 되면 이 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삼각 측량의 그냥 이제 평면 좌표계에서의 삼각 측량의 방법이고요. 3차원에서도 이건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운 3차원 좌표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X, Y, Z 좌표죠. 그러면은 뭐 점을 알고 있는 두 지점이 있고 새로운 지점이 여기 있을 때 이제 요걸 있는 삼각형 만들고 이 각도라든지 거리를 알면 이 지점의 X, Y, Z 좌표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 측량
삼각 함수를 이용한 삼각 측량 방법인데요. GPS를 이용한 위치 측정은요, 삼변 측량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삼각 측량이 아니라 삼변 측량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사실 기본적인 원리나 계산 방법은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름을 삼변 측량이라고 하는데, 삼변 측량은 어떤 거냐면요, 3개 이상의 위성을 이용해서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좌표를 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요. 이 지구의 위성 궤도상에 어떤 3개의 A, B, C라는 위성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민티런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BC라는 위성이요, 초당 5번, 10번, 20번 이런 식으로 현재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이 인공위성 안에 달려있는 그 원자 시계의 시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주긴 하지만 어쨌든 이 위성이 궤도상의 현재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초당 5번, 10번, 20번 이런 식으로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날립니다. 지구로. 사실 저를 향해서 날린다기보다는 이렇게 원형으로 전파가 날아가겠죠. 저는 여기서 받는 거예요. B위성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그 좌표를 1초에 몇 번씩 보냅니다. C도 마찬가지로 보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낸 전파를 제가 수신을 딱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제가 받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파가 날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거든요. 빛의 속도랑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날린 시간과 내가 받는 시간에 시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차와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와 M 사이에도 거리를 구할 수 있고 이것도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좌표 3개를 알고 있고 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M의 그 좌표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구를 그려가지고 3개의 구가 접점되는 지점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얘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4개의 그 위성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3개만 얘기 드렸죠. 자, A, B, C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M이 있습니다. 3개만 가지고도 사실 좌표를 알 수는 있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오차가 생깁니다. 일단 저는 지구상의 어떤 표면 쪽에 좌표계에 있고요. 위성은 이제 위성 궤도 쪽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쪽에 도는 속도하고 이쪽에 도는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의 속도, 시간의 흐름이 서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쪽의 중력과 이쪽의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자 시계에서의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이론이 나오느냐,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 자, 이 2개를 써서 시간의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거든요. 이거를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D라는 또 하나의 위성으로부터 받는 신호,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 시간 오차를 보정을 해줍니다. 3개는 위치, 1개는 시간의 어떤 오차, 이런 것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총 4개를 씁니다. 물론 4개만 쓰는 건 아니고요.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기계가 좋으면은 더 많은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방식이 삼변 측량입니다. 자, 우리는 이 방식으로 우리 현재 좌표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이 위성이 우리한테 야, 너 거기에 어디에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위성은 그냥 자신의 위치와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워치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그런 첨단 IT 기기가 여기서 받은 정보들을 계산을 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1초에 한 번씩 뭐 몇 초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현재 우리의 어떤 위치를 산출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 좀 이따가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개념은 이렇다는 거. 이런 방식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계측 결과가 정확하려면 어떻게 될까? 계측 결과의 정확도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선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위성이 하늘에 딱 4개만 있다고 쳐요. 물론 이 위성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면은 좋은 정보를 받아내겠지만 이 4개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요. 전 여기고요. 그러면 이제 각도가 굉장히 크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표를 정확하게 잡아내는데 약간 오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위성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장 좋은 신호를 주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위성을 선별을 해서 우리가 위치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위성의 개수가 많으면 좋죠. 굉장히 옛날에 제가 사서 썼던 가민 워치 2020인가 하여튼 뭐 아주 옛날 거 썼었는데 그 가민 워치 같은 경우에는 GPS만 수신을 할 수 있었어요. 이 GPS는 아까 얘기한 미국이 운영하는 건데 이게 25개 전후인가? 지금 30개까지 갔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25개, 30개 정도 좀 개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성이 우리 지구를 돌고 있죠. 자, 그런데 지구에 만약에 30개의 위성이 돌고 있다고 쳐요. 그럼 내가 이 30개를 다 쓸 수 있느냐? 아니죠. 제가 여기 있으면 이 뒤쪽에 있는 거는 못 쓰는 거죠. 신호가 아예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반대쪽에 있는 거라 하더라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 부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개 하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내가 가용하는 거는 5개, 4개 정도밖에는 안 돼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근데 그것도 운 좋았을 때 이런 거고 실제로는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만약에 4-5개가 있어요. 근데 이 4-5개가 또 그마저도 건물에 가려지거나 뭐 이러면은 제대로 된 정보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성이 많으면 좋은데 GPS가 뭐 30개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GPS는 이제부터 그 GNSS 위성의 종류들을 좀 얘기 드릴게요. 일단 미국이 운영하는 게 GPS입니다. 이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운영하는 그 GNSS 위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글로나스입니다. 아마 이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뭐 가민워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로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EU 쪽에서 쓰는 거는 뭐가 있냐면 갈릴레오라는 게 있습니다. 갈릴레오라는 위성을 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도우 아무튼 이거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뭐 이스라엘이었나 하여튼 여러 국가에서 각자의 위성들을 막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건 한 4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수가 서로 다 다른데 그냥 대략 한 뭐 20몇 개에서 30개 전후 정도 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위성, GNSS 위성들을 우리가 다 쓸 수 있다면 좀 더 최적의 위치에 있는 위성들을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으면 내가 쓸 수 있는 위성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는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GPS에서 보낸 전파가 여기 있는 A라는 위성에서 나한테 전파를 이렇게 쏴요. 근데 이게 정말 그림에서 그린 것처럼 깔끔하게 쫙 떨어지면 그러면은 전파가 온전하게 잘 도착하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만 뒤틀려도요 엄청나게 튀어버립니다. 이 전파는 빛의 속도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거의 뭐
1초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약간만 어떤 이 전파에 오차가 생겼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결과값에 차이가 나옵니다. 뭐 심하게는 몇 미터에서 심하게는 뭐 몇백 미터까지도 거리가 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칩셋, 여기서 받는 칩셋의 어떤 그 기기에 GPS 신호를 받는 안테나가 있을 것이고, 안테나 받은 GPS 신호를 처리하는 칩셋이 있을 건데요. 이 칩셋의 성능이 좋을수록 좋습니다. 이 칩셋이 뭘 결정하느냐? 일단 그 위성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칩셋은 GPS 칩셋은 GPS만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거는 글로나스나 갈릴레오까지 지원하고, 또 어떤 거는 뭐 베이도까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그 GNSS 칩셋 모듈이 성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채널의 숫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건 보면 120 채널짜리, 뭐 66 채널짜리 GPS 칩셋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알리바바 같은 데 가서 GPS 뭐 칩셋 모듈 이렇게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중국산 GPS 칩셋들이 나올 거고, 거기 보면 무슨 뭐 헤르츠가 어쩌니, 그 다음에 뭐 채널 수가 어쩌니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거예요. 일단 채널 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처리 가능한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 채널이 위성 하나만 잡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의 위성으로부터 뭐 보통 GPS는 뭐 20개 정도 채널이 할당돼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뭐 또 복잡하니까 빼고, 아무튼 채널의 개수도 많을수록 좋고 수신 감도도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기 안에 들어있는 이 칩셋의 성능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위성이 신호가 깔끔하게 중간에 방해가 없이 깔끔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측 결과가 그냥 정확하게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 쓰면 사실 좋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 왔어요. GPS로부터 왔어요. 뭐가 오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칩셋이 하는 역할은, GPS 칩셋이 이렇게 있어요.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막 계산을 막 하죠. 그럼 나오는 게 뭐냐? 어떤 게 나오느냐? 뭐 속도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칩셋에서 하는 일은 또 뭐냐면은 좌표를 구해줍니다. 사실 좌표 말고도 방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계산해주고, 어떤 거 속도 계산해주는 것도 있긴 해요. 많긴 한데 대표적으로는 좌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를 들어서 뭐 1시 00분 01초에 너의 지구에서의 좌표는 뭐 위도, 경도, 고도가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1시 00분 02초에는 위도, 경도, 고도가 어떻게 나왔어. 자, 이것들이 이제 엑셀에서 우리가 테이블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GPX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제이슨 방식으로 저장이 막 돼요. 아무튼 그냥 엑셀이라고 생각하세요. 엑셀에다 저장하듯이 이 시간과 좌표 뭐 이런 정보들이 거의 뭐 초 단위로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계산해가지고 날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이 데이터는 사실 달리기 기록이 아니에요. 그냥 위치일 뿐이에요. 그 시간의 위치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칩셋에 이 데이터를 날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이제 뭐 가민 워치 같은 워치 혹은 스마트워치 혹은 스마트폰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정보값을 시간, 위도, 경도, 고도, 시간, 위도, 경도, 고도 이게 있다고 치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또 계산해 줍니다. 뭘 계산해 주느냐? 이 시간에 이 좌표가 있었는데 이 시간에 여기 좌표가 있다고 하면은 시간 차이가 있고 좌표의 차이가 있겠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속도를 구해주고 방향도 구해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달리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좌표를 우리가 지도상에서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11초 이런 식으로 점을 막 찍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들을 연결해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달린 궤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달리기 기록을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지금까지 총 운동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뭐 몇 킬로를 달렸는지, 몇 분 만에 달렸는지, 뭐 특정 구간 1킬로 구간마다 시간이 뭐 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 생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궤적이 이상하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나는 이렇게 달렸는데요. 이거를 정말 이제 뭐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좌표를 받은 그 어떤 GPX 파일에 좌표를 확인해서 찍어보면요. 약간씩 오차가 나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달렸는데 데이터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는 넌 이렇게 달렸어 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오차가 물론 뭐 100m, 200m까지는 큰 차이가 안 나지만 뭐 10km, 20km 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오차가 생긴다? 그러면 이게 누적되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뭐 하프 마라톤이나 풀코스 달리는데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결과값이 뭐 그 거리로 친다면은 거의 한 1km, 2km까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1km, 2km면은 기록에도 엄청나게 큰 변화, 뭐 평균 페이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GPS 데이터는 생각만큼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정확한 편이지만 엄청나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아니죠. 보통 이제 워치나 앱에서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해줍니다. 뭐 해주느냐면 보정이라는 거를 해줍니다. 보정이라는 거는 실제 사람이 이렇게 달리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보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신호가 지금 제가 이 정도 그랬지만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건 이쁘게 나온 거고요. 심한 경우에는요. 뭐 여러분 아마 그런 앱 쓰시면서 한두 번 정도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막 내가 움직인 그 궤도가 막 이렇게 나온 거. 어디선가 내가 막 순간 이동을 하다 돌아왔어. 이렇게 지도에 찍히는 경우가 막 아주 가끔이지만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 보정 잘하는 앱들은 이런 거 안 보이는데 좀 보정하는 알고리즘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앱들 써보시면 이렇게 튀는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일단 뭐 계산의 오차는 거의 없는데요. 신호 자체가 잘못 온 케이스예요. 대표적으로 뭐 굉장히 높은 건물이 있다. 내가 여기 서 있고 위성이 여기 있어요. 신호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높은 빌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호가 오다가 이 빌딩에 막히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해서 아예 신호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여기서도 오고 있으니까 돌아서 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에 제 시간에 도달할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이렇게 제 시간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런 모서리 부분에 신호가 걸리면서 약간 회절 현상이 생긴다거나 혹은 두 개의 큰 빌딩 사이에서 이런 신호가 이 사이를 들어오면서 반사 혹은 똑같이 또 한 번 더 회절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 시간의 오차로 인해서 좌표에도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워치나 앱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팍 튀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앱에서는 이걸 갖다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이걸 반영하는 순간 페이스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고 그냥 두 개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선도 이렇게 매끈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간 매끈하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달리지는 않거든요. 초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달린 게 아니라 그냥 신호가 좀 불안정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앱에서 잡아주는 거죠. 그것 이외에도 이 보정을 해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자이로 센서 안에 보면은 이제 자이로 센서가 3차원상에서 이동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이로 센서는 사실 그 좌표, 그러니까 절대 좌표는 나오지 않지만 상대 좌표는 나오고 이동 속도라든지 상하 좌우의 흔들림이라든지 뭐 방위각이라든지 회전, 그다음에 뭐 이제 순간 가속도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값을 이용해 가지고 지도상에서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서 이 구간을 달린 자이로 센서의 기록을 보니 안정적으로 달렸다, 심하게 튀지 않고, 그렇다면 보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네, 이런 방식으로 좌표 자체도 보정을 하지만은 또 추가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보정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보정이라는 게 이런 달리기 앱의 서비스에서 지금 날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앱을 사용하던 일단 기계가 받는 값은 동일해요. 그리고 기계가 그 앱에다가 보내주는 좌표도 똑같아요. 이게 스트라바는 신호를 잘 받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스마트폰이 받는 신호는 똑같거든요. 근데 똑같은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정말 사람이 달린 거에 유사하게 보정해주는, 이게 바로 노하우입니다. 이거는 회사가 가진 보정의 노하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워치 같은 경우에도 워치 안에 그 칩이 있어가지고 이 칩이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 어떤 계측의 정확도를 높이거나 결과값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 이런 보정이라는 개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GPS를 이용한 측정을 좀 정확하게 하는 방법, 결과값을 좀 정확하게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종이가 없네. 그냥 이제부터 말로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다 쓸게요. 자, 일단 뭐 제가 얘기 드리는 방법은 뭐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지 무조건 이렇게 하면 정확도가 100%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또 얘기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될 거는, GPS 기록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절대. 완벽에 가까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좀 더 완벽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얘기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좋은 기계를 쓰는 겁니다. 좋은 기기 이꼴 일반적으로는 비싼 기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기기는 아까 얘기 드렸던 굉장히 좋은 칩셋을 씁니다. 상급의 칩셋을 써요. 그래서 이 고가의 기기들은 다양한 위성들을 지원하고요. 수신율이 좋고요. 연산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동시 처리 가능한 채널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민워치가 등급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가민워치 안에 들어가는 GPS 칩셋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시계뿐만 아니라 뭐 가민 엣지, 그러니까 그 자전거용 그런 데 들어가는 거나, 혹은 죄송해요, 말을 많이 했더니 좀 목이 쉬어가지고, 혹은 그 선박에 쓰는 GPS라든지 뭐 항공기에 쓰는 GPS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외부에 좀 드러나진 않는데, 가민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에서도 모듈 쪽 업데이트 아주 숨어 있는데 가보시면은 GPS 칩셋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M5 칩이 있고 M4 칩, M3 칩, 뭐 G 칩,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었지, B 칩, 뭐 S1 칩, 이런 식으로 칩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칩들이 아무래도 좀 좋은 비싼 장비에는 좀 더 좋은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 어떤 칩을 썼는지 알 수도 없고요. 이 칩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 같은 그런 스마트폰도 보시면 사양서 보시면요, GPS 칩셋 어느 회사에서 나온 어떤 제품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대부분이 뭐 글로나스나 뭐 베이도, 갈릴레오 지원합니다. 뭐 이 정도만 나와 있지 안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비싼 거는 좋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속 편하게 플래그십을 사시면 돼요. 플래그십을 사시면 상대적으로 좀 좋은 칩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가형 폰을 사시면요,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안에 들어간 센서들이요. 한 등급 낮은 센서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도 센서 같은 경우에도 좀 싼 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이로 센서도 좀 한 단급이 낮은 거 들어가고요. GPS 칩셋도 한 단계 낮은 등급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등급이 낮은 칩들을 한 단계 낮은 칩들을 다 합쳐놓고 보면 원가를 내릴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스마트폰이 뭐 가성비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조금 계측의 결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최적의 상황에서는 좀 저렴한 기기나 고가의 기기나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신호가 불안정하거나 위성이 잘 잡히지 않는 그런 타이밍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비싼 거를 사시면 됩니다. 자, 다만 2배 비싼 기계가 2배로 정확한 건 아닙니다. 2배 비싼 기계는 그냥 몇 퍼센트 정도만 정확할 뿐이에요.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좋은 환경에서 달리시는 겁니다. 아까도 뭐 몇 번 얘기 드렸지만 GPS 신호를 잘 잡으시려면 위성과 내가 가진 기기 사이에 여기 위성이 있고 기기가 있으면 여기에 중간에 방해 요소가 적어야 됩니다. 이게 적을수록 이제 정확한 정보를 받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높은 빌딩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남 빌딩, 강남에서 달리기를 해보면요. 정말 데이터가 엉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방팔방 높은 빌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성을 못 잡고 저기 잡았다 싶은데 조금만 또 달려가면 또 거기 위성이 또 가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좌표가 막 미친 듯이 튑니다. 보정을 아무리 해줘도 정확한 정보값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물론 강남에서 달릴 때도 굉장히 정확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정말 운 좋게 머리 위에 있는 위성들이 많이 잡힐 때, 그럴 때는 빌딩 사이를 달렸는데도 계측이 잘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날은 여러분 운 좋은 날이기 때문에 달리기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로또 사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주변에 나무가 많거나 뭐 주변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시설물이 있다거나 강한 방해 전파가 있다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도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GPS로 계측할 때는요, 좋은 환경에서 달려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 네, 보통 우리가 뭐 개활지라고 합니다. 주변이 탁 트여 있는 그런 곳 있죠. 시야에 뭐 이렇게 뭐 높은 빌딩도 없고 이게 탁 트여 있는 곳. 일반적으로 저희가 운동장 가셔가지고 트랙을 달리시면은 뭐 사실 주변에 그렇게 걸릴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나오는 편인데 이런 데를 달리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날씨 같은 경우에 GPS 신호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아주 영향이 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나 뭐 번개가 친다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할 정도라면 영향이 어느 정도 좀 생깁니다. 그래서 날씨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뭐 흑점의 활동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자기장 변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유들이. 근데 아무튼 네, 주변이 잘 트인 곳만 달리셔도 결과는 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시간을 가지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워치에 해당됩니다. GPS 워치 쓰시는 분들, 가민 워치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가의 기기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밖에 나가서 딱 시계를 딱 달리려고 켰는데 위성 신호를 못 받고 한참을 갖다가 대기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짧게는 1분에서 3분 정도에서 심하면 5분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정말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GPS 워치가 그 위성을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내 머리 위에 어떤 위성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위성들의 신호를 다 받아서 그 최적의 위성을 선별하고 계산하는 등의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입니다. 위성을 많이 잡으면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이게 약점이 되기도 하는 게 너무 많으면 또 이게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또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근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GPS 워치, 그러니까 가민 워치나 스마트워치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밖에 들고 나가서 좀 기다리시고요. 신호를 잡았다라고 해도 조금 더 한 1, 2분 정도는 더 기다려 주시는 것도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폰 어떨까요? 글자가 왜 이러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는 저희가
GPS, 어시스트 GPS라는 건데 이거 기술을 쓰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어떤 기술이냐? 우리 지구가 있고 내 머리 위에 떠 있는 위성이 어떤 위성이 떠 있는지를 이제 각 통신사의 어떤 기지국 있죠? 이런 데서 우리한테 정보를 알려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네 머리 위에는 이런 위성들이 떠 있을 거야. 왜냐면 이 위성들이 도는 궤도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최적의 어떤 기기가 무엇인지 위성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추려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리 걸리는 겁니다. GPS 워치나 아니면 스마트워치 중에서 AGPS를 지원해주는 기기들이 있어요. 이런 기기들은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스마트워치에서도 GPS 잡지만 스마트폰을 들고 나가시면은 이 스마트폰이 AGPS 좌표 어떤 정보를 스마트워치에다가 날려주면서 스마트워치가 좀 더 빨리 이걸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담으로 얘기 드릴게요. 가끔 가다 보면 좀 저렴한 스마트워치 중에서 AGPS 지원이라고만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얘기가 없어. 막 GPS 아니면 글로나스 지원 이런 얘기가 없고 AGPS만 지원한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을 들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서 좌표나 또 위치를 측정한 다음에 이거 갖다가 그 워치에다 쏴주는 방식입니다. 워치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전파를 수신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노하우가 있는 서비스를 쓰는 겁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은요, 보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하드웨어도 점점 스펙이 좋아져서 정확한 좌표를 받아내고 계산도 좀 빨리 해내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데이터는 튀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많이 튑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보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보정이라는 거는 정말 이 노하우와 직결이 됩니다. 오랫동안 서비스를 했으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서비스는 이 보정 알고리즘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냐? 오랜 시간 동안 노하우를 쌓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보정을 잘해주는 서비스가 제가 봤을 때 물론 다른 서비스도 보정을 잘해주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해준다고 생각하는 게 가민하고 스트라바예요. 이 두 개 서비스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비스를 해왔고요. 특히 가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미국에서 최초의 어떤 GPS 기기를 만든 곳이기도 하고 군부대의 GPS 기기를 납품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보정 알고리즘이 끝내줍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뛰어나요. 확률상 굉장히 뛰어나고요. 스타라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써봤는데 다른 앱들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잘 잡아주는 편이에요. 보정을 굉장히 잘해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민하고 스트라바를 갖다가 추천해 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사용자가 많다. 그 다음에 뭐 오랫동안 서비스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보정을 굉장히 잘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생 회사도 뭐 이제 뛰어난 개발자분들이 이런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뭐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딴 거는 안 좋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회사가 좀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GPX 데이터를 좀 별도로 보관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7년 동안 달리기를 했던 모든 GPX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옛날에 나이키 플러스 시절에는 그 위성에서 받는 게 아니고 자이로 센서만 가지고 상대 좌표를 구해서 했는데 그 GPX 파일, 그러니까 TCX나 GPX 파일까지도 저는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GPX 파일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거예요. 어디 갔었지? 네. 이렇게 엑셀처럼 뭐 뽑아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거 뽑아낸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GPX 파일이 가지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이거를 별도로 저장을 해두셨다가 파일 업로드가 가능한 서비스에 다 올려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가민이나 스트라바는
웹을 통해서 혹은 앱을 통해서 이 GPX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줘요. 이거 안 해주는 데도 좀 많은데 이걸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올려가지고 두 개의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은데 어쨌든 비교를 해보고 둘 다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보셔도 되는데 뭔가 한쪽이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한다면 조금 의심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뭐 간혹가다 이제 스트라바가 유료라서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얼마 전 댓글에도 이거 봤더니 유료라서 안 쓸래요 라고 하신 분 계신데 무료로도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무료로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가민을 여러분이 쓰시면은 한 번에 뭐 20, 30 비싼 거는 50만 원 이상 70, 80만 원짜리 시계를 사시잖아요. 한 번에 수십만 원 지출하는데 스트라바가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한 달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연 단위로 결제하면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있으면 무조건 무료로 찾지 마시고요. 좋은 서비스가 있다면 유료로 써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스트라바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GPX 파일을 따로 보관해 두시면은 나중에 좀 더 좋은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쪽 올려서 여러분들의 기록을 복기를 할 때 좀 더 정확한 값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이거는 사실 GPS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은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얘기 드립니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GPS 100% 신뢰하면 안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은 진짜 정확한 기록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정확한 기록은요. 여기서 생깁니다. 트랙에서. 뭐니 해도 정확한 건 트랙에서 달리는 겁니다. GPS는 정말 정확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회를 준비하거나 훈련을 정말 제대로 된 훈련을 하려고 하신다면 이 GPS만 믿고 달리시면 안 됩니다. 꼭 트랙에서 기록을 측정하셔야 돼요. 특히 일단 훈련 데이터, 훈련 같은 거를 수립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평소에 이 트랙에서 달린 기록이 없이 GPS 기록만 쭉 보고 내가 이 정도는 달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훈련을 짰는데 막상 내가 트랙 가서 달려보니 평소에 내가 GPS 워치나 스마트폰에서 찍었던 기록이 안 나오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세요. 그게 뭐냐면 오차나 보정을 해도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트랙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트랙을 중간중간 한두 번 정도는 달려보시고 그 GPS 워치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심지어는 트랙에서도요. 이런 트랙 있잖아요. 트랙 달리는 것도 오차가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몇 번 레인 달리고 한 차이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레인 달려도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코러스 페이스 2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가민에도 있는데 트랙 보정해주는 알고리즘이 따로 있을 정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트랙을 달린다 하더라도 GPS는 튄다는 거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트랙에서 같은 레인으로 400m 정규 트랙을 달려 보시면은 가장 정확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을 드린 얘기인데 간혹 가다가 트랙 중에서 400m 안 맞는 트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보라매 공원 트랙 달릴 때 그게 400m가 아니었어요. 정확한 400m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운동하고 있는 저는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시민체육공원의 트랙을 달리는데 그것도 최근에는 트랙 안쪽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줘서 400m가 딱 되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 갔을 때 트랙은 420m였어요. 그래서 정규 트랙이 아닌 경우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400m 정규 트랙이 아닌 경우. 그래서 이 트랙을 나가서 달리시더라도 이게 딱 정규 규격이 딱 맞는 400m 트랙인지를 확인하시고 달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는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관리공단이나 그 시설물 관리하는 데 전화해보면 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분들이 시설물을 관리를 하시니까 잘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목 아파. 긴 시간 동안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공학도의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그 IT 개발자의 입장에서 좀 더 이제 막 디테일하게 막 이론적인 걸 설명드리고 막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넘어가고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지금도 재미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니까 40분 정도 시간 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은 아까 이거였어요. 좋은 기계 쓰시고요. 좋은 환경에서 달리시고요. 그 다음에 노후화가 좋은 서비스나 오랫동안 서비스한 기계 이런 것들 쓰시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중간중간에 여러분 정규 트랙을 달리시면서 나의 정확한 어떤 기록들을 측정해 보시는 이런 방식으로 달리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빡세게 훈련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일상적으로 운동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사실 오차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너무 이 숫자가 정확해야 된다. 뭐 1초에 0.1초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박을 가지시면서 달리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메달을 따셔야 되는 선수이거나 이 달리기라는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시는 분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이제 정말 내가 어떤 뭐 마라톤 대회 나가려고 하는데 일정 기록을 세워야 돼. 이런 분들이라면 이 정확도에 목숨을 다실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 뭐 많이 차이 나봐야 한 2m, 3m, 5m 이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 숫자 이런 데다가 너무 강박 가지지 마시고 달리기를 즐겁게 하는데 좀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혹시 이제 이런 GPS 계측이나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제가 이제 개발했으니까 내용을 잘 아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로는 설명드리기 힘드니까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영상이나 혹은 팟캐스트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